어느 한순간에 비약할 수 있는 힘은 공부하는 가운데 키워지는 것이다. 일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말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세 번째는 지혜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힘이란 불완전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결단력을 의미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중에는 짜장면과 짬뽕처럼 관련 지식도 충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문제도 있는 반면에 빈약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중대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된 선택의 순간에는 사고의 비약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길은 이쪽인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결단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비약이 단순히 확률에 의지하는 주사위 게임은 아닙니다. 연이어 올바른 길을 택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비약을 뒷받침하는 힘, 즉 결단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어촌의 노인이 직관적으로 날씨를 맞힐 수 있는 것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택의 순간에서 우유부단하다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무지는 어둠이요 알은 빛이야 했습니다. 선택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선택하는 이들은 다만 가야 할 곳과 가는 방법을 보다 잘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하는 이유 세 번째, 지혜의 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책의 역사 중에서 고대와 중세의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래요. 수메르에서 처음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책의 형태는 점토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크기의 진흙 판대기에 뾰족한 펜이라고 할 것도 없고 뾰족한 바늘 같은 것으로 쐐기 문자를 새긴 것이 세계 최초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서라든가 대출 장부라든가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에서는 먼저 대나무로 만든 죽간이 있었습니다. 이 죽간은 값이 쌌지만요. 양자강 습기 찬 유역에서는 금방 썩어버렸어요. 죽간보다 좋은 것이 하얀 비단이었는데 비단은 글씨 쓰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았지만 값이 너무 비쌌죠. 그러다가 서기 105년에 환관인 채륜이 종이를 발명합니다. 천조가리 나무 껍데기 같은 것들을 넣고 으깨서 반죽을 만든 후에 얇게 펴는 방식으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의 본질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105년에 만들어진 종이가 유럽으로까지 전달되는 데는 무려 1000년 정도나 더 걸려서 유럽에서는 12세기가 되어야 종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갔어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은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갈대 껍데기를 벗겨서 그 줄기를 두 겹으로 서로 수직이 되게 가로 세로로 놓고 꽉 눌러서 붙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의 제작 방법은 이집트에서 극비로 쳤기 때문에 밖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파피루스 값이 굉장히 비쌌고 이것에 대한 대체품이자 경쟁품으로 양피지, 즉 가죽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피지는 튼튼하고 칼로 긁어낸 이후에 고쳐 쓸 수 있지만 무엇보다 비쌌습니다. 이 당시에 글을 쓰는 방식은요. 연속 원고 방식, 스크립티오 콘티누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의 구분도 없고 문단의 구분도 없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독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일반 대중들이 그 책을 묵독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쓴 작가가 직접 낭송까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책이 소비되었다라고 나눠드렸습니다. 또 코덱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드렸어요. 원래 존재했던 책의 방식은 두루마리 방식이었는데요. 파피루스 같은 것들을 길게, 최대한 길게는 막 10m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둘둘 말아서 존재하던 책의 양식에서 낱장들을 여러 개 모은 다음에 끈으로 묶어서 보는 코덱스 양식이 등장했고, 이것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약 1700년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책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쇄문화가 제대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책을 만든다는 것이 다 손으로 일일이 베껴 써서 가능한 거였는데요. 특히 중세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책을 베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가 수도원에 있었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대와 중세의 이야기고요. 이제 인쇄 문화가 등장한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쇄 문화가 등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활자의 발명과 맞물립니다. 그런데 이 활자의 발명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은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유레카라고 외쳤듯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기술적인 혁신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어서 나타난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의 발명도 구텐베르크의 단독 발명이 아니라 팀워크의 결과물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을 필요로 했어요.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인쇄기를 발명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던 거죠. 구텐베르크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제대로 된 인쇄술을 발명한 후에도요, 필경사 시대부터 내려온 책 만들기의 특징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긴 했는데, 다만 인쇄술로 인해 책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또 인쇄술로 인해 유럽의 주요 언어들의 표준화가 촉진되었죠. 사실 재밌는 것은요, 인쇄기 자체는 비교적 값이 쌌다고 합니다. 18세기가 될 때까지 책의 생산 단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쇄기가 아니라 종이였으며, 때로는 그 종이값이 책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종이를 만드는 방식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온 방식을 따라 유럽 전역에서 넉마주의들, 쓰레기를 막 줍는 그 넉마주의들이 모아온 누더기와 버려진 천 조각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책의 물리적 형태인 코덱스는 변함이 없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죠. 인쇄문화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우리가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크 하면은 금속 활자를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낸 사람으로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속 활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활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확인을 하고 갈게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 도장을 안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기 길 건너에 가면은 도장 파는 집이 있으니 거기 가서 도장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5,000원 주고 막도장, 그냥 한재우라고 써진 막도장을 파서 가죠. 이런 식으로 도장 하나에 한재우 다 써져 있는 것이 예전의 인쇄술이었습니다. 활자가 아니라 그냥 목판이든 금속판이든 고정된 하나의 판이 있는 인쇄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재우라고 써져 있는 도장을 계속 똑같이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갔더니 거기서 저쪽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오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무슨 키트를 꺼내시더라고요. 조그만 나무 상자였는데 그 안에 한글로 된 글씨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나다라 이런 글씨가 빼곡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글자 3개를 집었습니다. 한을 집고 재를 집고 우를 집었죠. 그 3개의 글자를 집으셔서
도장처럼 생긴 동그란 틀에다가 넣고 그냥 꽝 찍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뚝딱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활자입니다. 글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인쇄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찍는 방식. 이렇게 되면은 한번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찍은 후에 다시 그 도장을 해체해서 키트 속에 넣어놓고 새 손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 구텐베르크 편에서는요, 이 활자를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구텐베르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활자를 이용해 만들어낸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42행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어 드릴게요. 계속 이어가 봅시다. 구텐베르크는요,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고 해요. 그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 1430년대에 약속을 어긴 죄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공식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명의 인물이었던 구텐베르크는 1440년대에 독일의 도시 마인츠에서 갑자기 인쇄술을 짠 하고 발명을 해냈어요. 가동 활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의 발명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으며 하나의 단독 발명이 아니라 일련의 발명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들이 필요했던 거죠. 보겠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요, 우선 글자 모양과 주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형이 뭔지 아시죠? 틀입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은 네모난 금속 조각을 칼로 깎아가지고 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쇳물을 붓고 그 쇳물을 식혀서 만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쇳물을 부어 놓을 수 있는 틀, 그 틀이 바로 주형입니다. 이렇게 글자 모양을 만들어야 했죠. 주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됐죠. 뿐만 아니라 이 금속 활자가 원하는 강도로 일관성 있게 제조될 수 있으려면 그 금속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효과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냥 단지 철을 녹여서 부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속들을 적절한 비율을 맞추어서 주형 안에 부어야 했던 겁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필요했을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성 잉크의 제조법 역시 중요했습니다. 활자 위에 잉크가 쫙 붙어야 되고 그 위에 종이를 눌러서 찍어냈을 때 종이에 잉크가 잘 묻어나와야 했거든요. 이런 잉크의 제조법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서야 수동으로 된 인쇄기를 설계하고 제조해야 했던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들었고 팀워크도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돈,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대요.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구텐베르크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작업실의 소유권을 채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인쇄기의 발명자로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 채권자였고 구텐베르크는 동료로서 이름이 올라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인쇄술이 개발된 데는 환경도 중요했어요. 15세기 중반 독일에서 이 활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인본주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대학이 막 설립되면서 비종교 및 종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 시장이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또 도시가 성장했고 상업 중심지가 번성해서 사법, 행정, 또 성직기관의 형태로 새로운 소비시장, 인쇄시장이 생겨났던 겁니다. 다량의 인쇄물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던 거죠. 기술적 발전 역시 구텐베르크의 발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원래 10년 정도 보석 세공사로 일하면서 보석을 가공하고 거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독일에서 금속 산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 거울을 만들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드는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쇄기를 발명해서 구텐베르크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책 42행 성경을 독일 마인츠에서 인쇄한 시기는 1450년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최초의 잉크는요, 램프의 끄름에다가 계란 흰자를 적당히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수많은 화학물질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서 그런 비율들을 시도한 후에야 구텐베르크 성경에 딱 맞는 그런 깊은 검은색의 잉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인터넷에서 42행 성경 혹은 구텐베르크 성경 같은 것을 구글에서 치시면 이미지가 뜨는데, 보면은 되게 화려하거든요. 까만색 글씨 말고 채색도 있고, 또 중요한 문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는 일단 까만색 잉크로 찍어낸 다음에 그 위에 개별적으로 빨간색 잉크를 수작업으로 덧칠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구텐베르크 성경을 42행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각 장이 42행, 그러니까 42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40행으로 시작했다가 11페이지서부터 42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종이를 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흔히요, 구텐베르크를 일러서 보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교도의 영웅 중의 하나로 칭송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술이 막 도입되었던 그 시절에 단연코 성경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주체는 바로 가톨릭교회였어요. 사업가였던 구텐베르크가 구교와 신교 중에서 어느 편에 손을 드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될지는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는요, 가톨릭교회의 자금줄인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있잖아요. 루터가 비판했던 그 면죄부 말입니다. 이 면죄부를 인쇄하는 역할도, 사업도 따냈다고 합니다. 물론 구텐베르크는 가동 활자의 세계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었습니다. 목판술은 이미 11세기 중국, 13세기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 200년쯤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금속 가동 활자, 우리나라에서 직지심경 만들어냈었죠. 다만 이 기술이 동아시아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데서도요, 황제의 궁궐 밖에서는 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책의 대량 생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또 유럽에서 쓰인 종이는요, 기술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뻣뻣했기 때문에 잉크 자국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금속 판대기 위에 무거운 압력으로 꾹 눌러야 종이에 잉크가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사용되는 보다 질 높은 종이, 야들야들한 종이는요, 금속판이 아닌 목판 인쇄에다 대고 살짝만 눌러도 글씨가 잘 묻어났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들이 동아시아의 금속 활자, 인쇄술의 확산을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인쇄술이 처음 등장한 곳은 아시아였지만 인쇄술이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여파를 미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네, 구텐베르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인쇄공의 작업에 대해서, 그 당시 인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